이 모델을 만들고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입니다. 다 따라했겠죠, 뭐. 어디서 따오고. 제가 뭐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저 오타가 있는데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업력, 브랜드 기간이고요. 여기는 수익, 뭐 매출이라고 봐도 되고 수익이라도 보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막 그린 거라. 예. 이게 뭐냐면, 이건 뭘까요? 수익이겠죠. 돈 버는 거. 수익 곡선. 이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 관리를 잘하는 데는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요 부분을 많이 경험하죠. 요 부분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이쪽, J커브로 성장하는 수익 곡선이 더 기울기가 높은 이 시점에 우리는 도취돼 있죠. 예, 그래서 선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가 규모의 경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아까 비경제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뭐 자산 하나 투자하면은 비용이 갑자기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점점 수익이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요 과정을 결쳐요. 일반적인 외식 기업들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의 비경제로 가고, BEP는 모르시는 분 없으시니까요. 손익분기점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오타인데요. FMU예요.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한계 효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밥을 추가로 먹었을 때 그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돈 버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매출도 결국은 어느 순간은 이렇게 효용이 감소한다. 뭐 그런 개똥 논리인데, 요런 얘기를 이제 규모의 경제랑 비경제로 설명을 드렸고, 요건 뭐냐면은 보통 여기 보시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로열티고 이만큼이 이니셜 피. 그러니까 개설. 아까 모델 설명할 때 매장 하나 오픈할 때 따르는 수익 모델이고, 이거는 로열티 혹은 물류 수익. 우리나라는 로열티 별로 안 받잖아요. 그래서 물류 수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류 수익인데, 이게 정상적인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모델에 물류 수익이 크고, 물류 수익이 아니라 로열티. 로열티가 크고 개설은 적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니셜 피라고 하면 개설 수익이 큰 이런 거가 저희 머릿속엔 있어요. 개설 수익이, 그러니까 매장 하나 오픈하는 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뭐 가맹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창기에는 그게 비중이 커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로얄티가 큰 구조로 가게 되고, 그게 맞는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맹비와 로얄티를 가지고선, 그리고 매출과 비용 기간을 가지고선, 수익과 기간을 가지고선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밸류를 설명하는 거에 쓰려고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 삼각형 같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기가 이제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 외식기업들이 주로 겪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인데, 제가 이 모델까지는 막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로 끌어오고, 이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효용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예의주시하자. 우리 성장이 좀 줄어드니까, 성장에 따른 만족이 줄어드니까 좀 예의주시하는데, 이 시점에 되면 성장이 너무 줄어드니까 이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도 있다. 비용이 커지니까. 여기 이 지점을 이노베이션 지점이라고 제가 부여한 거고요.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업은 죽을 거다. 이런 뜻을 가진 거고요. 제가 제일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이거 비웃어도 좋은데요. 그냥 저는 제 회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100년간 하는 장인의 가게거든요. 저희 알볼로를 근 3년 정도 만에 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2005년도에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저가 되게 풍부하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밑바탕에 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브랜드들을 가지고선 성장 시작부터 성장의 꼭대기에 있는 지점, 보통 매장이 줄기 시작하는 지점의 기간이랑 성장이 줄어들면서 존속할 것 같은 그 기간이랑 그냥 그걸 가지고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알볼로가 15년도가 한 요 정도예요. 2005년도. 10년 동안 우리 알볼로는 급격한 성장을 했고요. 지금 성장이 약간 주춤하려고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이 10년의 기저 기반, 이 기저 그 영업 기간이 결국 미래에 100년을 만들 수도 있겠다. 100년간의 장인의 가게가 저희 회사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 10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회사를 읽어왔기 때문에 잘만 이노베이션 지점에만 잘 주의해서 가면 결국 피어리드 영업 기간을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래서 사장님께 예뻐 보이려고 만든 표죠. 그래서 사장님, 우린 10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100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급성장하는 회사들 있죠. 1년이나 1년 6개월 만에 혹은 2년 정도 보통 급성장하잖아요. 걔네는 잘못 관리하면 4년 만에 망할 수 있는 거죠. 향후 4년 만에. 근데 그 간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급성장 회사들이 그만큼 아이고, 망했다. 이 논리는 망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저 기반을 충분히 내공을 쌓으면서 장사를 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해야 오래 가는 기업의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노베이션 지점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어떤 판단, 정책,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모델 이름은 뭐로 할까요? 예, 제가 저희 블로그명이 미스터 쿠거든요. 그래서 쿠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의 법칙의 기본은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그 회로 집적도가 18배가 2년마다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가 되게 급성장이 무어의 법칙이 설명되잖아요. 이렇게 점점 짧아지면서 급성장하는 그 제2 어떤 성장 그것들을 설명할 때 무어의 법칙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쿠의 법칙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쿠의 법칙. 예. 10년이면 100년 간다. 예. 비웃었어 지금. 누구야? 저기 스텝에서 비웃었어. 이거 이럴 수가. 네. 그러면 예.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저희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4가지 주체가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핵심. 뭔지 혹시 보이세요? 이 실선과 점선에 대한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냐, 간접적인 관계냐예요. 예. 협력사가 물건을 배달하니까 여기가 직접적인 건 잘못 아시는 거고요. 거래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는 여기랑 여기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관계예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과 고객. 여기 이 선과 점선에서 다 모든 걸 설명해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면 프랜차이즈가 왜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객 거래 관계예요. 고객이 이렇게 물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매출이 발생돼서 가맹점한테 오잖아요. 예, 그리고 협력사는 하고의 원가 관계고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가맹점에서 고객에서 받은 배출의 일부를 로열티를 본사에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로열티 안 받잖아요. 간접적인 관계인 가맹점하고의 가맹본부의 이런 직접적인 관계를 활용하지 않고 잘못된 거래 관계인 협력사와 물대나 물류 수익으로 치환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보편화돼가지고 우리는 이게 물류 수익이 로열티라고 이렇게 대치하는 이거 하는 거지 치환하는 거지. 원래 개념은 여기에서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열티 받는 본사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 되게 아주 우수한 브랜드들만 잘 어떻게 중간중간 세팅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로열티 개미 오진 만큼 받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매출에 대비해서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정액이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가는 관계로 매출에 따른 몇 프로로 받아야죠. 정률로. 그게 FM이잖아요.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로열티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협력사를 통해서 물대를 받기 때문에 뭐에 하나요? 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그래도 관계를 갖는데 가맹본부랑 고객이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점주님들, 매장에 접점에 있는 점주님들이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관련된 신경 쓸 사람은 가맹본부가 아니라 점포의 점주님들이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서비스를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주님들이 매출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델상. 근데 본사에서 닥달하고 본사에서 뭐 한다고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본사가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시스템 개념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즉 가맹점이 매출에 직접적인 관계,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고객한테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점주님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본사가 바빠요. 본사가 점주님들 쪽이 바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델만 봐도 우리가 시스템 헤게모니만 봐도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 한국의 본사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기 계신 분 한 분 중에 외국에서는 점주님들이 매출을 잘 못 내면 점주님들이 미안해 하신대요. 저희는 본사 슈퍼바이저가 미안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인식의 차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를 누군가는 성숙기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 면에서 아직 성숙기에 못 따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헤게모니를 보시면 결국 여기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의 성장은 외국과 견주어서 선진국과 견주어서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제 논리이고요. 누군가는 아마 지금 어딘가 책 한 편에 썼을 거예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관계와 거래 관계와 어떤 돈이 주고받는 그 흐름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이제 진짜 본론인데요. 예.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 모델이 가진 게 결국은 시스템 속성이랑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패키지 혹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서 돌게 하는 거, 막 원활하게 돌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까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게 규모의 경제라고 했고 범위 경제도 있잖아요. 범위 경제 다 아실 것 같지만 간단히 사례 들면 석유를 경제하면 뭐 이렇게 끓는 점에 따라서 상품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효율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원유를 가져와가지고 끓는 점 해가지고 위에 가스만 딱 뽑아요. 그럼 이게 효율적인가요? 아니잖아요. 끓는 점 달리 해가지고 상품 여러 개 상품 여러 개 뽑으면 그 효과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걸 범위 경제라고 해요. 또 막걸리도 그렇잖아요. 막걸리를 침전시키면은 청주도 나오고 막걸리도 나오잖아요. 그 누룩을 발효시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개의 상품을 뽑아내서 효율을 만드는 게 범위의 경제고 규모의 경제는 단일 상품을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의 그 비용을 절감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경제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고 프랜차이즈가 그래요. 하나 성공시키기가 어렵지 그 매장 딱 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떼돈 벌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본사 대표님들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기획하시는 분들은 회사 재무상태 보실 거잖아요. 떼돈 벌잖아요. 비용은 이런데 수익은 막 이러고. 예, 눈 감고 있어도 물류 수익 들어오고. 이 모델이 결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요소, 프랜차이즈 모델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이거 네가 해 하면서 독점적인 거잖아요. 그죠? 너가 해,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 독점적 요소가 있고 저는 사실 그 관점보다 이 자본의 관점이에요. 자본이 자본가한테 집중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너분들한테 집중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떼돈 벌었다는 소문, 저희 종사자들이 직원들 떼돈 버는 케이스가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럴 경우 있겠네요. 그 회사에서 직영점 하나 너 회사 다니면서 같이 운영해 이래서 떼돈 버는 경우 있지만 희박하죠. 예, 둘 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매장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스템 요소랑 독점적 요소를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모델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얻은 결론은 수익성이 좋고요. 뭐 시장 관점에서 그래요. 수익성 좋고 시장 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자본주의 속성으로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결국 우리의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상생 모델이라고 외치는데 진짜 그 상생 모델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프랜차이즈가 가진 자본주의 속성에서 좀 부족한 것들을 프랜차이즈 모델에서 새롭게 발굴하는 작업들이 뭘까? 그게 결국 그 키워드는 뭘까? 그게 노동과 분배예요. 자본가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이 프랜차이즈 모델에서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적당히 많이 벌어야지. 진짜 우리 지금 프랜차이즈 저희 회사 아닙니다. 연봉 연 신입 2천도 안 되는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즐겁게 일을 하나요, 우리가. 이 야학당, 지금 야학당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2천만 원 받으면서 지금 만드는 거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도 좀 받을 수 있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예,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뭘까? 저희 직원들은 그래도 그래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점주님들이 사실은 이 모델에서 많은 접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분들 노력한 만큼 받는 구조일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분배, 같은 관점이죠. 분배. 노동에 대한 가치, 분배의 가치. 그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잘했다고 직원들한테 잉여에 대한 배당이나 분배를 해도 되잖아요. 자산 투자하면 그게 어디로 가요? 기업 가치로 가는 거고, 물론 기업 가치가 커져서 급여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지만, 결국 그거는 자산, 그 경영자, 오너의 자산 매입과 자산 가치 증대로 이어지죠. 회사에 지분 하나도 없는데 기업 커지면 뭐예요, 우리한테? 그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저는 노동과 분배를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돼야 그 노동에서도 직원뿐만이 아니라 점주님들의 그 노동의 가치가 보완이 돼야지, 여기에 중점이 돼야지 프랜차이즈 모델이 진짜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미국에서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교수님, 저는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모델에 대해서 미래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너 이 새끼야, 너 빨갱이야? 이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그런 생각이 자본주의에 반대된 게 사회주의나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애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왜 그럴까? 유럽 안 가고 미국 가셔서 그런가? 프랑스나 독일 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똑똑하신 분이 왜 이렇게 빨갱이라는 용어를 쓸까? 지금 좌파 우파가 어딨냐? 물론 난 전 좌파지만요. 이런 거죠. 아직 농담이에요. 저희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노동을 통한 일자리와 분배를 통한 복지, 이런 쪽에 잉여에 대한 분배,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점주가 노동자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접점을 가진 노동자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프랜차이즈 속성에 대한 대안적인 키워드를 저렇게 2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 소셜의 개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소셜이 SNS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SNS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소셜 프랜차이즈다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 옵니다. 예, 소셜은 사회적 경제의 의미예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뜻을 풀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이윤의 가치, 이익을 많이 남는 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시장 경제의 논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 여러분, 그리고 점주님들, 협력업체 누군가. 예, 사람의 가치를 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안에 기업 형태로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어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센터 혹은 자활기업이라고 해요. 자활기업부터 설명드리면 이거는 간단히만 알고 계셔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 있죠. 기초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의 일정 부분 이상의 노동자로 있으면 자활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계셨던 분들이나 뭐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폐지 줍는 할머니들, 뭐 혹은 되게 뭐 다문화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뭐 그런 분들,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사회적게 그 잉여 분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하는 기업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또 따로 있어요. 이 개념이 이거 꼭지만으로도 지난번에 공유 프랜차이즈에 저기 오셨죠. 국수나무 해피브릿지에서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하나의 꼭지로 2시간 이상 하셨을 만큼 되게 방대해서 저는 여기서는 이 설명 잘 안 할게요. 마을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가치, 지역의 상생의 가치를 만들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혹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면서 뭔가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를 복원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지역 기반의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은 기업의 형태로는 협동조합인데 정식 명칭은 마을 기업이에요. 마을 기업은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인증을 받는 건데 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무 부서들이 달라요. 뭐 여기는 안전행정부가 하고 안행부가 하고 여기는 기획재정부가 하고 여기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이 다 달라요. 상위법이. 근데 어찌됐든 이런 네 가지 기업의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죠.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서민이 아니신가요? 왜 눈빛이 왜 프롤레타리아 같은 눈빛이 아니라 지금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잘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여기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잘 이제 막 아기들이죠. 와플대학도 협동조합이고 머시주스도 사회적 기업 형태고 명랑학도가 최근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체계를 잘 갖추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된 거에 비해서 조명을 받는 협동조합의 이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 안을 다 들여다봤을 때 제대로 돼서 하고 있는데 국수나무인데 국수나무도 제 기준에는 완벽한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은 세 가지 측면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생산자 혹은 판매자 혹은 사업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소비자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디테일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 관점은 그래요. 저희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참고로 다중이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협동조합이 다 믹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직원만. 근데 물론 직원의 가치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신나고 행복한 직원이 협력업체한테도 잘하고 소비자한테도 잘해서 결과적으로는 협동조합이란 것만 구성을 해도 형식이 형식이 결과를 만들죠.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착해져요. 협동조합이 착한 모델을 하든 안 하든 협동조합의 기업을 만들면 하고 주식회사를 만들면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져도 이윤의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형식이 결과를 지배하죠. 그래서 국수나무가 직원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협동조합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협동조합의 꼭대기에 있지는 않아요.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과연 그 조합원들의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가치를 조합원들이라네 가맹점주님들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냐. 우선순위가 직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하게 협동조합 모델로서 이제 과거에 뭐 농협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질됐고요. 지금 그나마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모범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죠. 뭘까요? 강남권이나 양천구 쪽에 있으신 분은 다 아세요. 아이쿱 생협, 자연드림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유기농, 예.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선 뭐 유기농 뭐 이런 걸로 와서 식자재 그래서 뭐 유통 판매점들 마트들 이렇게 있는 그 자연드림이죠. 그 자연드림이 1997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조합원 수가 잠깐만요. 외우지는 못해. 조합원 수가요 4,000명이래요. 그리고 매출이 15년도 기준이에요. 5천억. 그리고 조합원 수, 아까 직원 수가 4,000명, 조합원 수가 23만 명. 아마 3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매출은 한 7천억, 8천억 이상 될 거예요. 17년도니까. 아이쿱 생협이 정말 성공한 모델이고요. 제가 양천구에 사는데요. 거기에서는 자연드림을 모르거나 조합원이 아닌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유기농이라는 키워드, 음식에 대한 환경과 음식에 대한 키워드가 제대로 가치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를 비싸게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 소득이 있는 데가 강남하고 양천구잖아요. 그래서 두 지역만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양천구에는 협동조합 수만 해도 되게 그 관련된 그런 협동조합만 해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해외 사례는 버거킹과 던킨도너츠 여기에 싫진 않았어요. 외식이 아니라 외식 기업의 얘기는 좀 그래서 뭐냐면 델몬트, 몬드라곤 스페인,
뭐 되게 많아요. FC 바르셀로나. 네. FC 바로 세우려면 제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겁니다. 예.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모르고 있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생각하면 여러분들 노틴하고 노동조합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맨날 그 깃발 빨간 거 들고서 막 전투할 것 같고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하지만 협동조합 FC 바르셀로 세울 연합처럼 세련된 협동조합들 델모트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었나요? 모르잖아요. 던킨 도너츠가 또 협동조합이래요. 버거킹이. 여기는 이런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내 편견을 가지게 하지 않게 하면서 협동조합 가치에 충실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데들이고요. 대표적인 데들은 구매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주님들이 구매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구매에 일절 관여 안 해요. 구매 물류 유통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지겠죠. 본사는 로열티를 거기서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인지 모르셨죠? 그래서 근데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회적 경제는 어느 순간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의 대안으로서 딱 나타났는데 이제 양분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자본주의가 딱 사회적 경제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뒤늦게 자본주의 쪽에서도 이러는 거죠. 우린 이미 사회적 경제가 가진 그런 가치대로 하고 있었다. 이런 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회공헌,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하고 있었다. 사회공헌, 돈 그걸 나눠주는 거 우리 이미 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 경제 아니냐. 근데 좀 달라요. CSR이 사회적 경제는 아니에요. 그냥 남은 돈을 나누는 거예요. CSR이고요. 사회적 경제는 모델 자체가 사회적 경제 모델 자체가 수익과 생산활동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CSR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마이클 포터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2000년도 또 2001년도인가에 급하게 또 만들었어요. CSV라고. Creating 공유 가치 창출이에요. 영어를 풀면 Creating Shared Value. 그래서 CSV 즉 사회공헌에서 더 나아가 사회공헌을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CSV의 개념을 자본주의 섹터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니네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처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쪽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CSR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 경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기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CSR 활동이에요. 사회공헌 당연하죠. 사회적 공헌, 지역사회공헌. 환경을 보호하는 게 CSR인 거 알고 있었죠? 예. 경제적 책임이 CSR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혹시 알고 있으셨어요? 기업이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 그것도 CSR이래요. 왜냐면 생산활동하고 없어지면 폐기 처분되잖아요. 다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직원들로 사회에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그 자체도 사회공헌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소비자를 아껴주고 보호하는 것도 CSR이다. 지역의 기반이란 작은 마을 이런 데서 뭔가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돈이 아닌 문화를 꽃피우는 이런 활동들도 CSR의 한 지류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 파일에는 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게 하나 있어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론이 아니라 학자 한 분이 말씀하신 CSR의 어떤 그 하이어라키인데 캐롤이라는 사람이 좀 오래전에 4단계로 CSR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 그게 1단계 사회적 CSR이다. 2단계는 기업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면 세금 낼 거 내고 이런 것만 다해도 법적인 책임만 다해도 법으로 막 싸우지 않고 이래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세 번째 3단계가 기업이 윤리적으로 환경이든 먹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윤리를 잘 지키는 것만 해도 3단계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네 번째 제일 꼭대기인 게 지역사회 이런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단계를 기억하시죠? 법적, 아니 뭐죠? 경제, 법적, 윤리적, 자선적, 뭐 지역사회 공헌 활동적. 네 단계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꼭대기 4단계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1단계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 1단계 잘해야 되는데 4단계부터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하면 CSR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죠. 경제적 책임을 일단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책임 되게 안 하죠. 2단계는 하지도 못한 거예요. 윤리적 책임 아예 하지도 않죠. 3단계 막 폐기물 막 버리잖아요. 2단계, 3단계, 1단계 다 안 나고 있는데 급한 마음에 외국에서 4단계라고 캐롤이라는 사람이 4단계를 왜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뭐 자선활동입니다. 이러니까 급한 마음에 4단계로 점프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되지 않은 CSR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드는 게 사회적 경제고요. 뭐 외국 사례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들도 있고 뭐 신발 하나 더 사면 더 주는 거, 뭐 탐스 이런 데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업을 돈을 번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건 CSR인 건데 그 과정 자체가 돈을 벌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괴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막 벌게 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 혹은 CSV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라는 기업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물 퍼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막 팔아가지고 돈 수익 남은 걸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주는 거 이런 거는 약간 CSR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주는 거, 수단을 주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다 누리게 해야 되는 게 그거죠.